예기치 못한 기쁨. C.S. 루이스. 머릿말. 나는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한간에 떠도는 두어 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들이 내가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했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기쁨을 공유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논의보다 세세히 기쁨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에 대해 말할 경우에도 세상에 당신도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나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일 뿐 일반적인 의미의 자서전이 아니며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루소의 고백록 같은 종류는 더더욱 아니다. 이 말은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일반적인 자서전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다. 앞부분에서는 그물을 꽤 넓게 펼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내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된 상태에서 명백한 영적 위기에 부닥치게 되는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얼개짓기가 끝난 후에는 엄격하게 본 작업에 들어가 그 단계에 상관없이서 보이는 사건들을 사정없이 빼버렸다. 그것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자서전이란 어린 시절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독하게 주관적이라는 점이 걱정된다. 나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써본 적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금세 알아보고 시간 낭비 없이 책장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첫 장을 쓰고자 애썼음을 밝혀둔다. 제가 이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C.S. 루이스의 작품을 읽을 때 그의 삶을 또 그가 경험했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책을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은 홍성사에서 강윤아 씨가 옮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생각하고 또 이럴 수 있었겠구나. C.S. 루이스 입장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섹션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최대한 길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머릿말을 읽었으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898년 겨울 벨파스트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성직자의 딸인 어머니의 사이에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은 아들만 둘 두었는데 나는 3살 터울인 둘째였다. 우리 형제에게는 판이하게 다른 두 혈통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 집안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첫 세대였다. 증조 할아버지는 웨일즈의 농부였다.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으로서 처음에는 노동자로 시작했다가 아일랜드로 이민 간 후 보일러 제조, 기계, 조선업을 하는 맥킬웨인 루이스사의 공동 경영자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성직자, 법률과 해군 등등의 긴 족보를 달고 있는 해밀턴 집안 출신이었다.
어머니의 외가는 워렌 가문을 거쳐 배틀 사원에 뼈를 묻은 노르만 시대의 기사까지 그 혈통이 거슬러 올라가는 집안이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집안은 그 출신만큼이나 기질도 판이했다. 정통 웨일즈 사람들인 아버지 집안은 감상적이고 정력일적이며 언변이 좋고 다혈질인 데다가 정이 많았다. 그들은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 사람들로서 행복을 찾아 얻는 데에는 별 재주가 없었다. 해밀턴가는 좀 더 냉정한 편이었다. 비판적이고 빗대기를 잘하는 그들은 행복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재주가 있어서 마치 능숙한 여행자가 기차에 올라타면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가듯이 행복을 향해 직진했다. 나는 명랑하면서도 침착한 어머니의 정서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아버지의 삶이 보여주는 생생한 대비를 어려서부터 의식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내가 그 대비에 명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자라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감정이라는 것을 언짢거나 난처한 것으로, 심지어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 일말의 불신 내지는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C.S. 루이스의 가정에 이 대비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 오히려 C.S. 루이스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 오히려 감성적인 것을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 했다는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은 두 분 다 책벌레 내지는 총명한 양반들이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전도 양양한 수학자였고 벨파스트 퀸스 칼리지의 학위 소유자였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쳐 주실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이었다. 어머니는 좋은 소설이라면 가리지 않고 읽으셨다. 아마도 내가 물려받은 톨스토이와 메로디스의 작품집은 어머니의 소장품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취향은 아주 달랐다. 아버지는 웅변을 좋아하셨고 젊은 시절에는 잉글랜드에서 직접 정치 연설을 하신 적도 있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정도의 재산만 있었다면 틀림없이 정계로 진출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돈키호테에 육박하는 명예욕만 조절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성공을 거두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한때 정치가의 필수 요건이라고 일컬어지던 자질, 점잖은 풍모, 우렁우렁한 목소리, 상당한 재기, 언변, 기억력을 적잖이 갖추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트롤럽의 정치 소설들을 열심히 탐독하셨다. 짐작컨대 피니어스 피네의 경력을 따라가면서 당신의 욕망을 대리 충족시켰을 것이다. 아버지는 수사가 화려한 시나 애수가 깃든 시 또는 그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시들을 좋아하셨다. 오델로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셰익스피어의 극으로 기억된다. 아버지는 디킨스에서 제이콥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입단 좋은 작가들을 아주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이야기꾼이기도 했다. 아버지에게는 표정이며 몸짓, 손짓, 발짓을 마음껏 동원해서 온갖 인물들을 번갈아가며 연기해내는 당신만의 방식이 있었다. 아버지는 삼촌 한둘과 함께한 시간 정도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틀어박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다. 이처럼 어머니나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책을 고르게 되었을 때 몰두하게 된 문학적 경향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들이었다. 두 분 다 요정의 나라 뿔라팔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없었다. 우리 집에서는 키츠나
시엘리의 시집을 찾아볼 수 없었고 내가 아는 한 콜리지의 작품 또한 한 번도 들추어진 적이 없었다. 만약 내가 낭만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향이 아닌 셈이다. 아버지는 테니스를 좋아했지만 인 메모리엄과 록슬리 호어 같은 작품을 쓴 시인으로 좋아하신 것뿐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시름 잊은 사람들이나 아서왕의 죽음을 읊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어머니는 도무지 시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C.S. 루이스는 그의 그 성향을 보면 정확하게 다를 수는 있지만 어쩌면 음, 그의 성향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그를 분간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점이 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역시 부모님이 책을 가까이 하는 부모님을 두었구나. 물론 유럽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 특별한 어, 가정 아니고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거의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지만 역시 C.S. 루이스에도 집안도 역시 그러지 않았나. 우리도 어쩌면 부모님들이 책을 읽는 모습 너무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계속합니다.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음식, 뛰어놀 수 있는 정원 외에도 어린 시절에 받은 축복이 두 가지 더 있었다. 그중 하나는 유모인 리치 에디코스로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아무리 엄중하게 뒤져보아도 흠 하나 찾을 수 없는 친절하고 명랑하며 분별 있는 사람이었다. 그 시절에는 유모를 두는 것이 그리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다. 우리는 리치를 통해 다운 카운티의 시골 생활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부모님이 제공했던 판이한 두 가지 사회적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어떤 이들처럼 세련됨을 미덕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평생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거실에서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몇몇 농담을 리츠와는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과 리츠와 더할 나위 없이 순박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하나의 축복은 형이었다. 형은 나보다 3살이 더 많았지만 전혀 나이 많은 형 같지 않았다. 우리는 공범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처음부터 한패였다. 그러면서도 서로 아주 달랐다. 그 차이는 우리의 초창기 그림들에서 잘 나타난다. 형은 배와 기차와 전투 장면을 그렸다. 나는 형의 그림을 따라 그리거나 우리가 옷 입는 동물들, 어린이 책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짐승들, 이런 동물들을 그렸다. 형이 처음으로 만든 이야기, 그는 형답게 나보다 먼저 그림에서 글로 옮겨갔다. 형은 그때 이미 인도를 마음속 나라로 삼고 있었다. 내 마음속 나라는 동물 왕국이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6살 이전의 그림들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 직후에 그린 그림들은 많이 남아있다. 그 그림들을 보면 내 재주가 형보다 나았던 것 같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움직이는 모습, 진짜로 달리거나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그릴 수 있었고 지금 보면 원근법도 그런대로 잘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도 나도 조잡하나마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은 한 점도 없다. 행동하는 모습이나 우스운 모습이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모습은 있지만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데다가 자연의 형태에 놀라울 정도로 무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나무는 마치 말뚝에 손뭉치를 붙여놓은 것 같고 그림 어디에도 우리 둘 다 하루가 멀다고 뛰어놀았던 정원의 잎사귀 모양이 어떤지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름다움이 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이 지낸 유년기의 특징이었다. 집에 걸려있던 그림들은 우리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고 실제로도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한 번도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건물이라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최초의 미적 경험, 그것을 정말 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그런 미적 경험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나의 경험은 그때 이미 구제불능일 정도로 낭만적이었고 형식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아주 어렸을 때 형이 양철통 뚜껑을 이끼로 덮은 다음 잔가지와 꽃들로 장식한 장난감 동산 내지는 장난감 숲을 놀이방으로 들고 온 적이 있었다. 그것이 내 최초의 미적 감각 경험이었다. 진짜 정원이 하지 못한 일을 장난감 정원이 해냈던 것이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자연을 인식하게 되었다. 형태와 색의 창고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이슬을 머금은 자연, 서늘하고 신선하고 풍성한 자연을 말이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 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와 닿았던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곧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사는 한 내가 상상하는 천국의 모습에는 항상 형이 만든 장난감 동산의 모습이 얼마간 깃들어 있을 것이다. 또 집 주변에는 우리가 초록빛 언덕이라고 불렀던 것이 있다. 그것은 놀이방 창문에서 내다보이던 캐슬레의 언덕의 나지막한 능선이었다. 그 능선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아득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보였다. 그 덕분에 나는 동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든 나쁘든 6살이 채 되기 전에 미지의 푸른 꽃의 숭배자가 된 것이다. 어, 이 C.S. 루이스와 형은 어떤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디벨롭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공간이 있었다는 거,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현대 아이들과 같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학교, 집, 학원, 그나마 또 편의점, 어, 물론 이건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당되겠지만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시골에 있는 시골길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좀 다르겠지만 요즘 시골도 모든 아이들이 이 그 컴퓨터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당시보다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공간적인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합니다. 이처럼 미적인 경험은 드물게 남아 해보았지만 종교적인 경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엄격하고도 생생한 청교도 교육을 받고 자란 듯한 인상을 받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통상적인 것들을 배웠고 기도를 했으며 때가 되면 교회에 갔다. 나는 자연스럽게 배운 바를 받아들였지만 그다지 흥미를 느꼈던 것 같지는 않다. 특별히 청교도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던 아버지는 19세기의 기준이나 아일랜드 교회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고교회파라고 할 수 있었으며, 자, 고교회파라고 하는 거 보면 칼톨릭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 권위와 예식을 강조하는 성공회 일파라고 하네요. 문학적으로도 그랬지만 종교적으로도 그 후 내 경향과 정반대 경향이었던 분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의 매력과 성경이나 기도서 문구의 아름다움을 천성적으로 즐겼는데 나는 나중에야 후천적으로 그 맛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지적인 사람이 그토록 형이상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당시에 드문 일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종교에 대해서도 거의 기억나는 바가 없었다. 이 C.S. 루이스의 부모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어떤 문학 서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조금 형이상학적인 조금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먼 어, 부모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합니다. 이처럼 유년기 어디를 살펴봐도 내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장난감 동산과 초록빛 언덕을 제외하면 그나마 상상과 관련된 요소조차 없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유년기는 주로 평범하고 단조로운 행복의 시기로서 그보다 훨씬 덜 행복했던 소년기를 되돌아볼 때처럼 사무치는 그리움 따위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은 안정적인 행복의 기억이 있는 과거보다는 순간적인 기쁨의 기억이 있는 과거를 찬양하는 법이다.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행복의 기억이 있는 과거보다는 순간적인 기쁨의 기억. 어쩌면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부모님들이 안정적인 그런 환경만 제공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글에 의하면 안정적인 그런 기억은 그냥 안정되었다라는 그 기억뿐만 남는 것이지만 어떤 순간적인 기쁨의 기억,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면 또 교사로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행복했지만 한 가지 예외도 있었다. 가장 어렸던 시기의 경험으로 기억하는 것은 악몽을 꾸었을 때의 공포이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라면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보호받고 귀염받던 어린 시절에 거의 지옥과 흡사한 세계로 통하는 창구멍이 그렇게 자주 뚫릴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내가 꾸는 악몽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귀신 꿈이었고 하나는 곤충 꿈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 곤충 꿈이 훨씬 더 무서웠다. 지금도 독거미보다는 유령을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난 이런 공포증을 합리화하고 변명해 줄 만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 원 말필드는 전에 곤충은 프랑스 기관차와 같은 문진점을 안고 있어 둘 다 기관을 밖에 달고 있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기관.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곤충의 각진 다리, 경련하는 듯한 움직임, 메마른 금속성의 소리, 이 모든 것은 마치 기계가 살아난 듯한 느낌, 내지는 살아있는 것이 기계가 된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두 가지 현상, 여성 우위와 집단의 지배, 이 벌집이나 개미집에 완전히 구현되고 있다는 사항을 덧붙일 수도 있겠다. 나는 곤충 공포증 역사에 한 가지 기록해 둘 만한 일이 있다. 나중에 10대가 된 후 러버계 개미, 꿀벌, 말벌을 읽으며 나는 짧은 기간이나마 곤충에 대해 순수하게 과학적인 흥미를 갖게 되었다. 다른 공부가 금세 그 흥미를 밀어내긴 했지만 곤충학을 공부하는 동안 공포심은 거의 사라졌고 그것을 계기로 진정한 객관적 호기심은 대체로 이런 정화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보다 단순했던 시대에는 어린이 책에 나오는 혐오스러운 그림이 이런 무서움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통했지만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런 설명에 만족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놀이방 책 중에 버섯 위에 앉은 엄지 동자가 자기보다 훨씬 큰 사슴벌레에게 위협당하는 그림이 있었다.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그 책은 사슴벌레의 뿔을 마분지로 따로 만들어 붙여 축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놓았다.
책장 뒷면에서 그 흉물스러운 장치를 움직이면 쪽집게처럼 뿔이 열렸다 닫혔다 했던 것이다. 싹둑 싹둑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 뿔이 싹둑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평소에는 그렇게 현명했던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책을 놀이방에 갖다 놓을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 정말이지. 만에 하나 내가 꿈에서 그 그림을 본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제 와서는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꿈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 그림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어머님이 엄마가 어, 어렸을 때 제가 5살이 되기 전에 독일에서 한 3년 동안 간호원으로 일하셨거든요. 돌아오실 때 엄청난 많은 어린이 그림책을 가져오셨는데 그 그림책이 지금 60이 다 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책에 어 그 조그마한 동물들이 마치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 그림책. 어쩌면 그때는 '참 재밌다.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었지만 그 조그마한 그림책이 오늘날 나에게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과 이런 거를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C.S. 루이스의 어린 시절 두 번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